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지난주 독서 토에 이어서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책과 관련되어서 제목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 가지를 골라서 글을 쓰면 됩니다. 제목,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 기준 첫 번째는 그 제목, 주제에 맞추어서 글을 썼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쌤이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조건들은 그 제목과 관련되어서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책을 활용해서 그 책에 여러분이 정한 제목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그래서 글을 썼나. 그 부분이 두 번째 평가기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하고 뭐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던가 자료 조사를 더해서 책 바깥에 자료 조사를 더해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더 풍부하게 썼는가 요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쌤이 늘 했던 얘기 우리가 글이기 때문에 글로서 제대로 잘 구성이 되었는 건가 뭐 문단 구별, 띄어쓰기, 맞춤표, 뭐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나 글 자체가 조직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글에 대해서 이런 점은 참 좋다라고 해서 칭찬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하면 되고 또 이런 점은 아쉽다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랑이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랑이가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 쓴 데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뭐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라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겠습니다. 자, 하랑이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재현이, 재하, 하경이, 성현이, 은민이 순으로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랑이 발표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과 그 이후의 일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동물들을 위협하는 구체의 활동, 동물들을 구조할 때 유의할 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저는 동물들을 구조할 때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고라니는 부모가 항상 새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간격을 두고 떨어뜨려 놓아 키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있는 새끼 고라니를 보고 무작정 구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고라니의 엄마 아빠는 갑자기 사라진 고라니를 보고 당황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재현이. 이해가 잘 되게 그 첫째 포인트랑 둘째 포인트를 잘 정리한 것 같고 또 그 첫째 포인트에서 고란이라는 예를 적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누구였지? 저요. 자, 네. 고라니의 습성을 이용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의 글이 그 파트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음, 고라니의 습성을 처음 알았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이 앞쪽에서 이 글을 읽고 싶어지게 서점도 잘 쓴 것 같아요. 저죠. 하경이. 저도 글의 뭔가 구성이나 뭔가 그 전개 속도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적은 것 같고 여기서 고란이라는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예로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이해가 잘 되어서 읽기 재밌고 편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성현. 그 서론에서 뭔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은민. 그 고라니를 예로 들 때 고라니 엄마 아빠 마음에 빗대어서 얘기한 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랑이가 지금 쓴 걸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도입 부분, 처음 부분으로 쓴 거지. 해서 동물들 구잘도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뭐를 쓸 건지, 무슨 얘기에 대해 쓸 건지라는 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그 도입부, 서론, 시작하는 말, 처음 부분, 요것들을 쓸 수 있는데 요것들을 쓸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하랑이가 반 솔직하게 쓴 거야. 반 솔직하게 쓴 거고 반 거짓말을 쓴 거지. 그래서 읽은 적이 이를 적은 책이 이런 책을 읽었었고 그래서 이러한 소개되어 있고 그중 동물들 구조할 때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랑이가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쓰라고 쓴 거잖아. 그런데 이제 소개하라고 썼다고 쓰지 아니하고 내가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어떤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거를 내가 고른 거니까 내가 이걸 소개하고 싶어서 쓴 거다라고 쓴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게 사실은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막 쓰는 경우가 있어. 뭐 숙제여서 과제여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과연 그게 솔직하게 쓰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하랑이가 뭐 이렇게 먹다가 뭐 다 못 먹겠어. 양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성현이한테 주면서 야 이거 너 남아서 그냥 버릴까다 그냥 너 주는 거야. 그게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그러면 받는 성현이가 뭐해? 이게 지금 속상해요. 좋은 건지 뭐 이상한 건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팩트이긴 하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뭐해?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나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성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이걸 주면. 그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 골탕 먹이려고 성현이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지난번에 성현이가 이걸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야. 아니면 저 자식은 꼴보기 싫은데 성현이는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면 지난번에 성현이가 나를 뭐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걸 일부러 사서 뭘 갖다 준 건 아니야. 그때 야 내가 너 이거 일부러 사서 갖다 줬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남는 놈 집만 되잖아. 그래서 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 네가 나 도와준 것도 있고 너가 이거 뭐 잘 먹길래 그래서 너 생각해서 갖고 온 거야. 라는 거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막 더 생색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하겠어. 더 생색을 내는 사람은 이거 되게 귀한 거고 구할 수 없는 건데 특별히 너만 내가 주는 거다. 막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일즈도 잘하고 세상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상대방을 또 기분 좋게 하는 거고 이 선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쓴다는 게 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 동물을 구조할 때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랑이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건가 라는 점에서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게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을까? 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하랑이가 사실이긴 하나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하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이게 뭐 독서감상문 때도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책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책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판단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켜봐야 한다 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 그런 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례 들어주고 끝났어. 그래도 뭔가 허전해.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데서 이 고라니 사례를 들었으면 다시 이거에 가서 그
이 정마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라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세세한 그런 세부적인 설명들이 더 있어서 하나의 글이 완성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끝맺은 것들 자체가 물론 이제 뒷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이야기를 요 정도만 안배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요거 하나만 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켜봐야 하는 어떤 그런 이유 그 예 든 걸로 퉁치지 말고 그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들을 해주는 것들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랑이 됐니? 그래서 뭐 이건 꼭 하랑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재현이었지? 네. 재현이 발표한 다음에 재하, 하경이, 성현이, 은민이, 하랑이 순으로 역시 합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이 발표하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앞길을 막는다. 새끼새인데 비둘기처럼 생겼기도 하고 참새처럼 통통하고 귀엽다. 뭐지? 일단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어 새끼새를 관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내가 발견했으니 이제 이 새끼새를 구조하는 것은 나의 책임 아닐까? 그런데 평소에 동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딱히 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나이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새끼새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새끼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제잘거린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몸짓일까? 아니면 어쩌면 이 새는 그냥 나를 잠시 기다리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다. 내가 대충 넘어갔는데 사실 이 새끼새의 생명이 달린 걸 수 있다. 흥분을 가라앉혀보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과감하게 구조하지는 말고 이 야생 동물을 구조할 상황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일단 여기서 핵심 단어는 관찰이다. 야생 동물과 주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필요하다면 1시간 있다가 하루 있다가 같은 장소에 와봐서 상황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관찰은 나의 상황 판단뿐만 아니라 동물이 위험에 빠진 것이 의심이 돼서 구조센터에 연락을 했을 때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 디테일을 잘 관찰해보자. 동물이 내는 소리는 뭘까?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까? 새끼인가? 아니면 다 큰 엄마, 아빠일까? 지금 있는 정확한 위치는 주변에 다른 동물 또는 사람이 있나? 하나도 빠짐없이 관찰하고 설명해야 한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잘못하면 야생동물을 선한 마음으로 구조한 것이 납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의 종류는 어마무시하고 각각 생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잘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당연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야생 동물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꼼짝없이 앉아있으면 상황을 관찰하느라 바쁠 것인가? 차나 포식자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 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작은 야생 동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다. 물론 고속도로 위에서 내 목숨을 걸고 아기 새를 구하라는 뜻은 아니다. 만약 내가 건드리기 위험한 장소 또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크기의 야생 동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곧바로 구조센터에 연락을 해야 한다. 상황 판단과 구조센터 연락 모두 중요하지만 구조한 다음에 후속 조치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 구조센터에 연락을 할 때 대충 넘어가지만 말고 적절하게 길고 디테일한 상담을 해보자.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 닥친 야생동물은 구조센터에 맡길지 직접 보호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두 번째를 결심하게 된다면 꼭 전문가와 동물의 상태와 요구사항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제공한 것인데 사실 동물에게 큰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또 각인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각인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의 과도한 접촉으로 인해 공격성이 낮아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야생동물을 보호할 때 너무 많은 애정을 쏟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이름을 붙이거나 귀여운 장난 등 긍정적인 자극도 최대한 적도록 해야 한다. 야생동물의 구조를 이 동물의 새로운 가정이 되어주자라고 생각한 대신 새로운 삶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자라고 생각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직도 새끼새가 활발하게 지저귀고 있다. 진짜 어쩌지? 길에서 땅에 떨어진 새끼새와 마주치는 경우가 생활 속에서 야생동물과 접촉했을 때 오는 딜레마 중에서 제일 흔한 것 중 하나이다.
먼저 새가 이소 과정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보자. 이소란 어느 정도 날 수 있지만 부모와의 독립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털이 보송보송하고 보기만 해도 딱 이소 과정을 겪지 않은 새끼새로 보인다면 둥지에 다시 올려줘야 한다. 그런데 어색하긴 하지만 짧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고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 에너지가 넘치면 이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포식자의 접근을 피하도록 나무 위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새끼새에게 진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몸의 일부를 다칠 때이다. 날개나 다리 깃털이 심각하게 비대칭이거나 움직임이 이상하다면 구조센터에 문의해보자.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감겨지고 힘없어 보이거나 공격성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일단 영양을 공급해서 다시 힘을 되돌려주게 한 다음 둥지에 올려주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불필요한 신고나 구조는 엄청난 해가 될 수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동시에 야생동물이 진짜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꼭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물리적 해만 미친다고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동물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다. 또 자신 또는 반려동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주어질 책임이 두렵더라고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알려야 한다. 결국엔 우리의 사소한 노력들이 더 나은 생태계를 위한 최선이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 분명 저도 이보다 똑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약간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글을 더 풍성하게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매우 대단했고 또 이제 서론에서 책을 그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하경이. 첫 번째 문단만 읽었는데 되게 뒷내용이 궁금해지고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재하가 아주 평을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훌륭한 평론가입니다. 하경이. 저도 재아랑 비슷하게 저도 늘 서론을 쓸 때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조금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서론을 써왔고 오늘도 그렇게 써왔는데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이나 정확한 예시를 처음에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되게 흥미를 유발하고 중간에도 전개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뭐 새가 지저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할 때도 계속 이런 예시 상황을 이어가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다음번에 이런 글을 쓸 때 그런 방식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글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어떤 그런 이유들, 친구들의 어떤 장점들, 좋은 점들, 배울 점들,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잘 흡수해서 또 자기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이. 저도 학영이랑 비슷하게 보통 서론을 쓸 때 그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그 되게 이런 예시 같은 걸 들어서 서론부터 본론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니까 뭔가 되게 글이 뭔가 현실감 있는 것 같아서 읽는 재미도 있고 뭔가 그리고 글 자체가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좋습니다. 은민이. 그 예시가 진짜 평소에 자신한테 일어날 만한 예시여서 더 공감되고 더 생생하게 재밌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시도 되게 흥미있었고, 그리고 예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니까 되게 읽기도 되게 흥미롭고 약간 스토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흥미도 있고,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 많이 담겨서 좋았어요. 자, 재현이가 여러 친구들로부터 좋은 평가들, 칭찬들을 아주 많이 받았고 충분히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현이의 장점들이 이른바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히 그 과학 쪽의 글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과학의 어떤 그런 글들조차 논문조차도 요즘에는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글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또 경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뭐 논문을 쓴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여전히 좀 이렇게 그 정규적이고 딱딱하고 뭐 이렇게 하드하게 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근데 이제 그 유연하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말랑말랑하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유행처럼 더 많이 또 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재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은 또 친구들이 잘 배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현이가 단지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말을 재미있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내용도 충실하게 쓴 점들도 역시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내용과 내용 사이를 어떻게 잘 연결해 가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도 잘 찾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연결고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 이런 기법을 쓰는 것들도 재현이가 이렇게 아주 어쨌든 감각적으로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점들도 여러분이 그 글 속에서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이 같은 경우에 요것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재현이가 진짜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재현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글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야. 내가 진짜 경험한 도 괜찮고 또는 사람들이 경험할 법한 있을 법한 그것도 괜찮고 또 하나는 편집도 가능해.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뭐라고 해야 되나 재현이가 성현이랑 뭐 싸웠어. 성현이랑 막 주먹질하고 막 싸웠어. 그 재하랑은 막 킥으로 막 발길질하고 싸웠어. 하랑이하고는 막 손으로 막 얼굴 막 핥혔어. 이게 그럼 다 개별이잖아. 그런데 이걸 개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세 사건이 따로 벌어진 일인데 자기가 글을 쓸 때는 그 한 인물하고 그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쓰는 거야. 섞어서 믹싱해서. 왜? 그래야 더 뭐하니까 더 효과적이니까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세 가지 막 발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얼굴 핥히고 그렇게 싸우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 사실은. 극히 희박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별들은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면 그 세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거든.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글을 그 사실대로 써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라면 그래 써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라면 기존의 사실들을 그렇게 편집해서 쓰는 방법들 아니면 있을 법한 일들을 가상 이게 상황 설정을 해서 쓰는 것들도 그것들도 이제 글을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란 거지.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재현이가 실제 이런 일을 있었어도 괜찮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있을 법한 일이잖아.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야기 도입을 한 것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하랑이 글을 그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쌤이 그냥 딱딱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재현이의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흥미진진하게 이 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아까 하랑이의 접근 방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고 또 지금 재현이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재현이한테 이제 바라는 거는 한 문단 한 문단이 좀 긴 편이야. 지금 문단 구별도 좀 하고 있는데 한 문단이 지금 요만큼이고 두 번째 문단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고 그래서 문단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커. 그런 점에서 요 문단을 두세 개 정도로 잘라줬으면 좋겠다. 잘라줬으면 일단 읽는데 좀 더 편하다고 편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단을 바꿔준 건 분명히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문단으로 써야 된다. 내용에 따라 한 문단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 자체가 좀 뭐하면 길어지면 이걸 잘라서 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평소와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내 책임이 아닐까? 근데
새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나이다.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면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끊어줘도 새끼 새는 나오면서 이렇게 끊어줘도 오히려 이제 글을 읽는데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점 하나 쌤이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재현이가 여기 보면 지금 쌤 여기 최대한 적도로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극도 최대한 적도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쌤이 왜 혹시 여기 빨간 걸로 표현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왜 이걸 빨간색 표시했는지 최대한 적도로 가능한 적도로. 뭐라고 재현아? 이게 뭔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최대한 적도록인데 최대한은 가장 큰 단위고 적도록은 좀 작은 단위니까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적도록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사실 우리가. 그런데 최대한은 지금 재하가 말했듯이 최대한 크게 적도록은 작게 라고 하면 요 두 개가 과연 이게 어울리는 낱말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재현이가 그 단어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경우는 그냥 긍정적인 자극도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라는 말을 쓰면 오히려 그냥 뭐해? 더 쉬워져. 더 간단해. 근데 이제 최대한 적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뭔가 느낌상 이렇게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하랑이가 쓰고 있는 말 요거 유의할 점. 요 말 여러분들 평소에 쓰는 말이야? 유의할 점? 유의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조심하다. 뭐라고? 제가 뭐라고? 조심해. 조심하다? 근데 유의하다라는 말의 그 뜻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나 생각이 있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동물을 구조할 때 마음에 둬야 될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긴 맞아. 근데 여기서 사실은 유의할 점이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하면 더 일반적으로 더 확실히 와닿는 말은 뭐야? 조심할 점? 조심할 점. 동물을 구조할 때 주의할 점. 이런 주의하다, 조심하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더 명확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하다라는 말을 쓰긴 써.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뭐야 선생님 개인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덜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뭐 하랑이는 이 말을 자주 써가지고 이게 익숙해서 쓰는 거라면 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유의하다의 어떤 정확한 의미는 마음에 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유의하다고 주의하다고 이렇게 같이 쓰긴 해. 사실은 이렇게 혼용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주의하다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주의하다라는 말을 차라리 쓰기 낫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뭐 하랑이가 주의하다라는 말을 오히려 너무 이렇게 흔하게 쓰니까 나는 조금 더 유의하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남들과 그 차별성을 갖겠다. 그게 또 이렇게 효과적이기도 해 사실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장 그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정신을 찾아보면 아이도 새끼 할바이 치기 진짜 어쩌지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 기법을 정확하게 활용한 부분들이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설명 부분들이었는데 이야기 부분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야기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분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 물리적 해만 미친다고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동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는 부분들 이게 맞기는 해. 근데 쌤 개인적인 생각은 요건 차라리 빠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쌤 이걸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동물을 구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쓴 거잖아.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그 얘기 중심으로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경제 물리 해만 비친다고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놈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다 해서 이거는 동물 구조할 때 주의할 점이기보다는 왜 우리가 동물을 구조해야
하는지 동물을 구조해야 되는 이유에 더 가까운 그런 측면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야. 너가 주력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 재현이 좀 욕심부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재현이 좀 욕심부린 거여서 차라리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그거에 주목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그리고 또 이 글이 또 짧은 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지를 뻗나가지 아니하고, 특히 여기서는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것들은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오히려 예전에 했던 것들을 줄여주고 다시 한번 재강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뭐 연구를 가지고 상황을 알려야 된다. 결국 우리 생태계를 위한 최선이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도 결국은 구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가 이야기를 쓴 거란 얘기야. 근데 너는 이 글이 단지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구조를 해야 된다. 구조할 때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초점을 맞춰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구조해야 된다는 식의 그 이야기로 끝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구조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뜻과 달리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구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선생님이 하랑이가 뭐 이렇게 뭐 성현이한테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유통기한을 확인 안 한 거야. 유통기한 지난 거야. 그랬을 경우 성현이가 뭐야, 뭐 유통기한 다 지난 거 나한테 준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 뭐야? 하고 하랑이는 오히려 좋은 뜻을 줬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너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요 마무리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인 거지, 재현아. 이해가? 네. 아니 뭐 재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얘기가 선생님의 주장일 뿐이야. 주장일 뿐이고, 여러분들 보기에 선생님 이거 잘못 봤다. 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난 다른 방에서 이거 썼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또 들어봐서 여러분 얘기가 맞으면 당연히 또 가야 되는 거고, 선생님에게는 참고사항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재현이. 다음 누구 글이야? 좋을걸요? 아니네요. 누구? 아닌가요? 전 하경이 맞아? 아까 저 3등이었잖아요. 맞아. 하경이 그럼. 자, 그쵸? 하경이 발표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 현재 야생동물들은 여러 위험을 겪고 있다. 우리는 야생동물을 얘기할 때 공존이란 단어를 많이 말한다. 하지만 현재 인간과 야생동물들은 그리 잘 공존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야생동물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위협하는 것일까?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건물, 즉 구조물, 취미, 도로, 상업이다. 먼저 건물, 즉 구조물부터 보자. 일단 건물 자체를 지을 때 땅을 파괴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잃는 동물이 많이 생긴다. 그 후에 또 창문을 못 보고 새들이 부딪히거나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전봇대도 새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취미이다. 취미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겁게 하는 취미가 야생동물에게는 위협일 수 있다. 그 예 2가지로 낚시와 사진이 있다. 먼저 낚시는 지정된 곳에서 하면 괜찮다. 하지만 낚시가 금지된 곳 등 저수지 낚시는 새들이 위험할 수 있다. 낚싯줄, 바늘이 입에 걸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사진은 여기서 야생동물 사진을 말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것도 주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단 소음과 빛이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가까이서 촬영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다. 특히 새끼를 돌보는 어미들은 더 위협을 크게 느낀다. 그래서 야생동물 사진을 찍을 때는 조용히 하기, 임계거리 지키기, 환경 변화시키지 않기 등 여러 주의사항을 지켜야 모두가 안전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도로이다. 도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로드킬이란 용어로 말이다. 이 로드킬 문제는 인류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로드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개발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 도로 개발 전에는 야생동물이 이 사이를 자유롭게 건너다니고 살았을 것이다. 잘못 썼긴 했는데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도로와 차가 생겨 길이 막혀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야생동물들은 건너기 위해 또는 원래 살았던 곳이라서 이 길을 위험하게 건넌다. 그러다 차에 치여 죽기도 한다. 그래서 우린 또 안전하게 다니고 동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은 상업이다. 몇몇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고 뱀이나 도마뱀, 도롱뇽 등을 포획해 상업화하기도 한다. 덫에 걸린 뱀들은 서로 굶겨 폐사하거나 먹지 못해서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양계장의 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강력한 덫에 걸려 장애를 갖게 된 사례도 있다. 야생동물은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조금의 노력이 야생동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성현이부터. 네, 되게 뭔가 기본적인 형식에 맞춰서 네, 뭔가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뭔가 내용도 네, 뭔가 되게 전에 쓰던 글보다 좀 많이 는 것 같고 네. 아유, 우리 성현이가 최고의 칭찬을 해줬네, 하경이. 전에 쓰던 글보다 많이 들었대, 하경아. 아주 큰 칭찬. 내용이 늘었어요. 내용이 늘었다는 거야? 지금 뭐야, 네. 지금. 성현이 정확히 칭찬을 해. 은민이. 크게 네 가지로 정하고 설명을 해서 각자 예시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처음에 네 가지를 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읽기가 좀 편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재현이. 이 주제가 그 책에서 되게 흩어져 있는데 되게 잘 찾아서 정리한 것 같고 또 되게 진심이 느껴져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아.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 주제들도 약간 들어있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뭐 피해가 가겠다. 이 행동이 사실은 뭐 나쁜 행동이었다라는 게 글에 잘 드러나서 일상생활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경이가 글을 선생님이 어쨌든 정해준 그 주제에 맞춰서 책자를 활용해서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또 글의 구성 형식이라던가 문단구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현이 글하고 이제 하경이 글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재현이 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더 흥미롭게 이렇게 쓴 부분에 비해서 하경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규적으로 쓴 거야. 이렇게 원래 이런 글 설명하는 글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경이 글을 쓰는 게 문제 있는 게 전혀 아니야. 원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써. 재현이가 쓰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기법, 말랑말랑했던 그런 기법이어서 재현이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섞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그런 거 빼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담백하게 재현이 하경이처럼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경이 글 같은 경우가 재미는 덜하지. 그러니까 내용적 재미가 있으면 모를까 그 읽는 재미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야. 그래서 재현이 같은 경우는 읽는 재미가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두 사람의 그런 스타일, 글 쓰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선생님의 주장은 늘 그런 거지. 재현이처럼 쓸 수도 있고 하경이처럼 쓸 수도 있고, 그 자유자재로 자기가 그 변환을 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알맞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 부분 같은 경우 왜 썼을까?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 인계거리 시키. 요걸 왜 쌤이 표시했을까? 인계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제안은 알아? 아니요. 근데 임계거리 지키기 위해서 임계점이다 해서 그 임계라는 말이 사실은 쓰이긴 해.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어른들도 잘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러니까 하경이가 하경이 뭐 말해? 아니. 그 하경이한테는 너무 쉬운 단어여서, 너무 자주 쓰는 단어여서 썼다 하더라도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좀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다, 낯설어 할 수 있다인 경우에 괄호 열고 그에 대한 설명 아니면 아까 이제 누가 재현이가 각인이랑 어쩌고저쩌고 풀어 설명했잖아. 글 안에서 그런 것처럼 좀 더 친절하게 임계거리 지키기가 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노력을 하던가 1번. 아니면 아예 임계거리 지키기 대신에 야생동물 사냥할 때 조용히 하기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임계거리 지키기가 어쨌든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쓰기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찾아봤어. 임계거리가 뭔가. 임계거리의 사전적 의미는 닫힌 공간에서 직접 소리와 잔향의 음압 레벨이 같은 지점이라고 아주 더 어려워. 사실은 그 설명해 놓은 말이 더 어려운 어떤 그 음악 용어, 음향 용어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맹수의 임계거리를 잘 이용하여 조련하고 벌을 들린다 해서 임계거리라는 말이 쓰이긴 쓰여.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가까이 가면 달려들어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야생 동물이 점핑해 가지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 도망을 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새들에게 위협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임계거리란 말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로드킬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빨간 글씨 써놨는데 창문 못 보고 새들이 부딪히거나 여기 알겠어. 여기까지는 창문 보고 새들이 부딪히는 거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제 플러스 써야 되는데 그게 어, 그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많이 해놓잖아요. 어. 그 거기서 해서 새끼를 낳아서 둥질하다가 먹이를 찾으러 가다가 여기 뭐 옥상을 못 보고 옥상에서 얼만큼 가야 될지 못 보고 어미가 떨어졌거나 해서 다친 경우가 많다고 책에 나왔는데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건물 옥상에 떨어진 것 같다는 게 아니 새가 낡은 데지 왜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되고 궁금한 점이 드는 거야. 여기도 전봇대도 새들에게는 큰 위협이다 했는데 전봇대는 또 왜 위협이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경이가 이제 뭐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짧게 줄여 써서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또 줄여버리면 문제가 거꾸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략 가능한 부분들과 생략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쌤이 이렇게 빨간걸 써놨고 반면에 이제 낚시 사진에서 낚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 설명을 써줬잖아. 그러니까 사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써줬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 이야기도 다 했고 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건 왜 또 상업이야? 양계장의 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강력한 덫에 걸려 장애를 갖게 된 삭도 있다 해서 여기는 덫 때문에 이제 덫 이거하고 요게 상업이라는 부분들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 점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넓게 보면 양계장 하는 사람들 어쨌든 닭 키워서 돈 벌려고 그래서 뭐 한 거다 해서 이게 그래서 상업적인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우리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처럼 건강해진다는 걸 믿고 보신용으로 이걸 잡아다 파는 거면 여기도 삭을 잡아다 파는 거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계장 닭 보호하는데 더 놓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몸 보신하려고 이런 걸 잡아 에이 나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뭐 이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결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이 글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들은 빠지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얘기지. 빠지거나 아니면 네가 사계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쓰거나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어디에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끝내는 말로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마무리를 한 건 좋으나 역시 이 부분도 너가 지금 주제는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 위협하는 거면 그럼 그 위협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냥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야생동물은 소중한 존재다, 뭐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그 위협이라는 너의 그 핵심 주제 그거에 맞춤형으로 맞히는 말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맞추는 말이 아니, 맞히는 말이 맞춤형으로 된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현이의 끝내는 말이나 하경이의 끝내는 말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더라면 끝맺음도 뭐 했다는 거야?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더 뛰어난 그 맞히는 말이라는 거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누구야? 하경이 다음이 누구야? 저요. 하등. 성현이? 네. 성현이 잠깐만. 자, 발표하겠습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간과 야생동물은 오랜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공존해왔다. 그만큼 야생동물은 지구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고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계속되는 개발과 산업화로 자연환경이 점점 파괴됨에 따라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야생동물들의 개체수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이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또 사라진 자연 환경들은 복원하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고 적합한 서식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 보호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 이용 계획서에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다시 복원되어 점점 넓어진다면 자연히 야생동물의 개체수도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동물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종종 야생동물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교육과 인식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 사회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의 중요성과 보호 방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들은 야생동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선 위에서 말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보호, 야생동물들에게 유해한 환경 최소화,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야생동물의 생존과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민이부터. 어, 그 인간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세네 개 정도로 나눠서 그 간단히 그 예를 써줬던 게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하랑이. 저도 그 글을 되게 성실히 맡아서 썼고, 그리고 예시를 잘 들고, 그런 것들. 재현이. 저도 그 글이 되게 이해가 잘 되게 정리가 잘 됐고,
또 책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조사를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재야, 저는 약간 그 문단에 나눠가지고 글을 쉽게 읽게 한 점이 좋았고, 자료가 그 문단에 따라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에 대한 잘 찾는데 좀 쉽고 읽기도 좋았어요. 하경이. 저도 되게 이해가 잘 된 글이었고 그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이라서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성현이가 어쨌든 그동안 글을 쭉 써온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짜임새 있고 안정감 있게 글을 썼다는 점이 일단은 선생님 입장에서 상당히 반갑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현이도 하경이 스타일인 거지. 하경이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쓸 때 처음 도입,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마치는 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글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그 글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들 이런 점들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논술의 그 전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이 개체수라는 게 여기서 쓰고 또 나중에 쓰는데 이 개체수가 오타가 아닌 것 같아. 똑같아. 다른 데서도 개체수라고 쓴 거 보니까. 근데 개체수 할 때 이 채자가 아니야. 성현아, 뭐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개체. 네. 개체수라고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뭐 소소한 거긴 하지만 맞춤법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맞춤법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즘에 맞춤법 검사기 이런 거 있잖아. 그 한번 돌리면 이런 거 다 그 뭐야 이런 거 정도는 다 찾아줘 웬만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글 쓴 다음에 맞춤법 검사기 돌려가지고 자기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야생동물의 개체수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현이 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조언하자면 요런 이야기들을 쓸 때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재현이가 이제 그 글마다의 예를 든다던가 뭐 비유를 한다던가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쓰는 반면에 성현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예 자체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좀 이게 떨어지는 그런 분이어서 너가 이제 글을 짧게 써야 된다. 뭐 원고지 뭐 4장 분량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더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럴 경우에는 예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뼈대를 중심으로 쓰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성현이 글은 지나치게 핵심적인 뼈대 중심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글을 더 이렇게 유창하게 풍부하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든다던가 비유를 한다던가 뭐 사례를 든다던가 비교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으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이의 그 다음 과제 이제 뼈대를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다. 이 능력은 성현이가 갖춰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려하게 쓸 수 있다. 또는 뭐 충실히 쓸 수 있다. 이런 점에 이제 성현이가 또 한 단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이 누구야? 은민이 글인가? 네. 잠깐만. 은민이 글이 어디가 두 번 겹치나 본데. 시간이 45분 됐네.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할 거라서 혹시 자기 바쁜 사람 있으면 알아서 자기가 나가.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냥 우리는 수업 계속 할 거니까 바쁜 사람 있으면 알아서 나가시고, 아, 저 그럼 12시쯤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때 나갈게요. 잠깐만, 쌤이 다음 주 저기만 그러면 확인하고 가자. 다음 주 그럼 책만. 50분쯤에 알아서 미안해. 잠깐만. 다음 주에 어쩌다 아니다. 다음 주 우리 책이 페인트.
다음 주 우리 책이 페인트인데 제목이 페인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이 다음 주 쌤 물어볼 거야. 왜 제목이 페인트인지. 그거 모르면 그 책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페인트라는 소설책입니다. 그 책 갖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은민이하고 지금 누구를 봐야 돼? 재학을 봐야 되나? 근데 재학가 지금 몇 번에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재학을 그래? 재학 너 글 안 봤잖아. 재학 네 글 보고 가면 안 돼? 저 근데 시간이. 그래? 아이고 미리 네 글 볼 거예요. 그러면 재학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 몰랐어. 혹시 다음부터 무슨 사정 있으면 미리미리 좀 쌤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 안녕히 할 수 계세요. 없지. 재학은 다음에 보고 은민이 글 보겠습니다. 자, 은민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주의점. 야생동물은 마냥 위기에만 처해 있는 게 아니다. 구조해야 할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구조해야 할 상황이 있다. 대부분 어미를 잃은 채 미아가 되어 혼자 있다 사람에게 발견되어 구조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있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새끼 동물이 어떤 상태인지 근처에 어미로 보이는 동물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새끼새라면 주변에 등기로 추천되는 것이 있는지 말이다. 만약 이런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구조하면 구조가 아닌 납치가 될 수 있다. 갑자기 납치라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발견되기 직전까지도 어미에게 보호를 받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동정심에 앞서 무턱대고 구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발견한 새끼 동물이 건강하고 주변에 어미로 보이는 동물이 머물고 있거나 머물고 있는 장소가 해당 종이 번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면 이는 정상적인 번식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새끼가 홀로 있어도 어미가 잠깐 먹이를 구하러 갔거나 사람이 근처에 있으니 잠깐 몸을 지켜보는 중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고라니는 보통 서너 마리의 새끼를 일정 거리마다 한 마리씩 따로 둔 채 길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끼들이 자신을 지키는 것보단 따로따로 숨겨나 친족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생동물의 특성이 다 달라 내가 발견한 야생동물이 구조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당장 새끼동물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거나 주변 행동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오랜 시간 지켜보며 어미가 돌아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어미가 있다면 구조가 필요 없는 것이다. 반면에 위의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구조를 고민하며 야생동물보호센터 같은 곳에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조되면서 마치 반려동물을 다루듯 과도하게 애정을 쏟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새끼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각인이 되어버리면 훗날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야생동물이 사람을 동물이나 어미와 같이 여기고 따르게 되는 현상을 각인이라 한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잘 모르는 동물병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안전의 일이다. 야생동물의 치료와 반려동물의 치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태적, 신체적 특징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므로 전문 지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가 구조되는 이유에는 부모 새가 사고를 당해서 새끼가 돌봄을 받지 못해 도태되어 가다 발견되는 경우 아직 날지 못하는 새가 둥지에 떨어져 발견되는 경우 부모 새의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이 잘못 판단해 구조한 경우이다. 이렇게 새도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해 잘못된 구조를 막아야 한다. 지금 적힌 내용은 야생동물의 구조를 할 때 주의점이다. 간단히 하나는 꼭 기억하자면 야생동물을 구조할 땐 주변 상황을 꼭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구조를 하려다 야생동물에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랑이. 어쨌든 민간 구조화를 해줘서 여러 가지 가독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 은민이가 좀 그 채팅창에 보내줘가지고 은민이가 문단 구별을 했는데 채팅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문단이 없어진 건지 은민이가 문단 구별 안 한 건지는 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은민이가 해명해 주면 되고. 자, 재현이. 단어나 아니면 뭐 방법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갔고, 그리고 디테일도 많이 추가한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하경이. 저도 되게 그 재현이처럼 디테일이 많이 추가돼서 좋았고 전개 과정로 이해가 쉽게 돼서 좋았어요. 은민아, 원래 그래는 네가 문단 구별 했는데 이게 복사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문단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이게 문단 구별을 많이 넣지 못했는데 조금씩 나누긴 했거든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줄여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채팅창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채팅창이 옮기면 어떻게 문단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은민이가 아까 바로 전에 본 성현이 글하고 은민이 글이 정반대되는 글이야. 성현이가 뼈대를 중심으로 썼다라면 은민이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풍부하게 유창하게 쓰라고 성현한테 조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풍부하게 유창하게 쓴 게 은민이 글이야.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제 은민이 글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이게 괴로워. 뭐가 괴로냐면 예를 들면 빼빼 마른 애한테는 야 너 살 좀 쪄 막 이래 선생님이. 근데 살찐 애한테는 야 너 살 좀 빼 이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태가 딱 좋아 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 그게 쌤 입장에서 참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인데 은민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쌤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얘기해야 되나? 오히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은민이가 물론 이제 이 글을 아까도 물론 이렇게 장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세하게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쳐낼 부분들은 쳐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은민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반복돼. 되풀이돼. 여기 보면. 그런 점에서 은민이가 사실은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새끼 동물이 어떤 상태인 건가 홀로 있는 거 요 이야기나 마지막에서 새 요 이야기에서 새끼가 돌보지 못해서 발견된 이야기나 결국은 그 새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서 써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은 모아서 하나로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앞에 다른 친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딱딱 재구성해서 정리해서 준 반면에 은미의 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날것 그 원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보기에. 근데 이제 그 상태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자료를 가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보기 좋게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더워지니까 우리가 삼계탕을 먹고 그러잖아. 복날 뭐 이렇게 삼계탕 같은 거 먹잖아. 그럴 때 그 닭을 그냥 생닭, 살아있는 생닭을 사면 뭐 예를 들면 5,000원이야. 그런데 생닭을 샀을 때 그 닭을 잡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닭털 다 뽑고 손질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마트에 가서 보면은 손질된 닭을 이렇게 사.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부위별로 파는 경우가 있잖아. 닭 다리만 이렇게 팔기도 하고 가슴살만 팔기도 하고 그 자기들 용도와 목적에 맞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값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선생님 닭을 갖고 비유를 했는데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글도 원 자료였던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 필요에 맞게 자기가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중복되는 거, 겹치는 거 이런 것들 과감하게 쳐내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신기한 일이야. 원래 이 토요일이 우리 성현이하고 재아가 오랫동안 토주 때가면 지키고 있다가 원래 토요일 날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막 우르르 다른 날로 막 싹 갔다가 그래갖고 성현이하고 재아하고 둘이 선생님하고 셋이서 막 맨날 다른 요일은 사람들 많은데 우리 요일은 사람이 없어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선생님이 그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 어쨌든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관계없이 자기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오면 돼.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가면 되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는 무슨 책 본다고? 페인트요. 페인트라는 네, 뭐 선생님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뭐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화 소설책이니까 그 페인트라는 소설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 방학 부럽지? 재현이는 방학했다니까 우리 방학 못한 은민이, 하경이, 하랑이는 얼마나 부럽겠어. 재현아 한번 약 올려줘. 방학 못한 한국의 불쌍한 아이들에게 방학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못 약 올리겠어? 아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곧 방학이 오니까. 한국에서 곧 방학 되니까 꼭 참으래. 자,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 은민아, 네? 이 글은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코레 사이트는 보통 그 초등학생들 용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이면 거기 가서 뭐 독서 퀴즈도 하고 뭐 작품 속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그 중등 과정 그걸 안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숙제한 거는 아까 한 것처럼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채팅창으로 보내면 돼. 은민아. 네. 그러니까 코리아 사이트 혹시 접속할 일이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네. 이해하면 되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